40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말실수 때문에 사거리 제한에 갇혀버린 한국은 얼마 전 미국과 미사일 지침을 사실상 해제하면서 족쇄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40년의 세월을 단 한 번에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격차는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단 10년 만에 전부 따라잡았던 한국에게 너무 위험한 무기를 쥐어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주변국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 미국만 보유한 이 기술을 한국이 조만간 개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참관장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불과 2km가량 떨어진 섬 끝자락에서 괴성을 내며 하늘로 떠오르는 미사일을 흐뭇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이 남자는 이 미사일이 앞으로 한국에게 어떤 부당함을 가져올지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박정희와 백곰 미사일, 한국에게 탄도미사일 제한이 생긴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이 백곰 미사일은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이었던 나이키 허큘리스를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지대공, 즉 땅에서 공중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지대지, 즉 땅에서 땅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이 미사일의 겉모습은 나이키와 유사했지만 추진기간 등의 성능이 개량되어 나이키보다 40km 더 긴 180km의 사거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박정희가 지시해 개발한 백곰 미사일 성공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건 미국입니다. 공개 발사 후 며칠 뒤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5시간가량 설명을 들었고 미 행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찰단은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서 들여온 기술인지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 등 주변국들 역시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두고 거품 물고 반대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핵 개발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고 소련은 한국의 핵 개발을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한국은 1979년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내를 골자로 하는 서한을 노재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에 보내면서 스스로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12.6 사태 등으로 국내 정세가 어려워지면서 백곰 개발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인물은 전두환입니다. 정통성이 부족했던 전두환은 미국에게 이쁨받고 싶은 욕심에 미사일 개발 계획 자체를 폐기해버렸죠. 그러나 버마를 방문했다가 아웅산 사건을 겪은 뒤 입장을 급선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와 타격을 위한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1985년 현무원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게 되죠. 그러나 항상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불과 며칠 전 드디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상회담 종료 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드디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성명 덕분에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사실 한국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족쇄를 채웠던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을 뿐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은 진행해왔습니다.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느슨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북한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2000년대입니다. 1999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을 거쳐 사거리 800km의 고체 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었죠.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도 해제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제한이 해제되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개발한 현무 시리즈는 세계 최강으로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훌륭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유도탄 사령부 예하에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무라는 이름을 붙인 한국의 미사일들은 그 위용만으로도 주변국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탄도미사일은 현무2입니다. 사거리 300km의 현무2A, 500km의 현무2B, 사거리 800km의 현무2C까지 알려졌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현재 한국은
사거리 800km 이상, 탄두 중량 2톤이 넘는 현무4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30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3D를 개발 중입니다. 이 중에서 현무4는 지상 낙하 시 관통 깊이가 180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군 최고 지휘소 철번각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지휘소는 전부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런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한국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군사과학 분야에서 가장 핫한 무기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와 같은 군사 강국들도 뛰어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시도 이 게임 체인저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WMD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소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요 결정이 내려지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관련 국방 예산이 배정되어 탐색 개발을 거쳐 체계 개발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1979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성과 덕분에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상부의 결정만 내려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낼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현재 한국이 가진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도 전 국방부 장관은 2020년 8월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앞으로 한국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학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도 국방과학연구소가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성과를 올렸다면서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습니다.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넣는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공기 흡입식 제트 엔진과는 달리 회전 압축기가 없어 극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되는 엔진이죠.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부터 2년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진행했고 2011년부터 6년간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해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2018년에는 마하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을 시작해 2023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하죠. 마하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한다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단 1분 15초면 도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주변국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마디로 미래의 전장 환경을 바꿔줄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쉽게 말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표적에게 접근해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마하5, 즉 시속 6120km의 속도로 표적에 접근하므로 알아차려도 대응할 수 없죠. 이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어떤 제약도 없는데요. 굳이 핵탄두를 달지 않아도 시속 6000km의 속도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바탕으로 핵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이 분야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앞섰고 미국이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5년 2월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활용해 아방가르드를 개발했고 2019년 12월 이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극초음속 활강 탄두가 마하 20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접근하면 그 어떤 방어 무기로도 이를 타격할 수 없습니다. 고작 시속 100km로 떨어지는 미사일도 이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몇십 배나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마하 20의 탄두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력이 현재 전 세계에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더해 마하 8로 200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코,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킨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극초음속 활강 탄두를 쓰는 둥펑 17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4년 1월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한 둥펑 17은 길이 11m, 무게 15톤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 최대 2500km로 속도는 마하 10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탄두가 글라이더 형태여서 자체 비행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중국이 자신있게 둥펑 17은 사드로도 못 막는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8월에야 이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세계 최강 군사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벌써 보유가 임박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라는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 둘러싸고 있으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은 각각 동아시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상 중립을 유지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죠. 이런 위치를 생각한다면 러시아나 중국을 뛰어넘지는 못해도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미사일을 보유해야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증언해 주듯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